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북의 창입니다. 미 바이든 행정부의 지난 2년을 평가하는 중간선거가 치러졌습니다. 우리로선 이 선거 결과가 미국의 대북 정책 등 한반도 정세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주목해야 할 게 많아 보입니다. 네, 미국이 이 중간선거 개표를 진행하는 동안 북한은 또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요즘 한반도는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 없는데요. 지금부터 남북의 창 시작하겠습니다. 미국 중간선거 결과가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투표 직전까지만 해도 하원은 물론 상원까지도 야당인 공화당이 장악할 수 있다는 분석이 많았지만 미국 유권자들의 선택은 달랐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미 중간선거 결과가 당장 한반도 정세나 대북 정책에 변화를 가져올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중간선거를 계기로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할 것이란 예상이 많았는데 북한은 그러질 않았습니다. 이 속내가 무엇일지, 또 북한의 핵위협 그 이면엔 무엇이 있는지 이슈엔 한반도에서 짚어보겠습니다. 미국 중간선거는 야당인 공화당의 압승이 예상됐지만 표심은 균형을 선택했습니다. 공화당은 하원에선 신승을 거뒀고 상원에서는 민주당이 49석, 공화당이 50석을 얻으면서 초박빙의 승부를 펼쳤습니다. 한 달 뒤 조지아주의 결선 투표 뒤에야 미 상원의 선거 결과가 확정됩니다. It was a good day, I think, for democracy. And I think it was a good day for America. In a giant red wave, it didn't happen. 이 같은 선거 결과가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에 큰 영향은 없을 거란 관측입니다. 국무부의 성김 대북특별대표가 인도네시아 주재 미국 대사를 겸임하는 데서 보듯 대북 관심도는 높지 않습니다. 또 북한 문제엔 초당적 인식을 갖고 있어 정책 변경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 바이든 행정부는 아무래도 어떤 그 전향적인 대북 정책 전환 이런 거는 좀 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여러 가지 우선순위 면에서도 그렇고 또 뭐 북한하고 협상한다, 대화한다 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큰 희망을 갖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국정원 등의 예상과 달리 북한이 7차 핵실험에 나서지 않은 점은 눈여겨볼 부분입니다. 이 추가 핵실험을 한다는 얘기는 이제는 이 한반도에서 사용될 신형 전술핵이나 아니면 이제 북한이 작년하고 금년에 보이던 극초음속 미사일에 실릴 수 있는 이런 신형 탄두를 더 가볍고 더 경량화된 탄두를 이제 설계를 해서 실험을 한다는 걸 의미를 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그게 예상보다 폭발력이 안 나오면 이게 오히려 북한이 정말 핵능력이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만을 유발할 수도 있을 거고요. 앞으로 핵실험을 위한 기술적 여건과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시기를 저울질할 거란 분석입니다. 이달 중순에 G20 정상회의나 29일에 핵무력 완성선언 5주년 등을 주목해야 하는데 내년 봄을 걱정하는 시각도 여전합니다. 뭔가 어떤 캘린더상에 이렇게 몇 주년 기념해서 한다기보다는 뭔가 이렇게 한미의 어떤 연합훈련에 대응한다든가 이런 통해서 에스컬레이션이 고조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북한도 충분히 명분을 축적하는 그런 타이밍을 잘 골라서 한다면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미국 중간선거 개표 도중 평안남도 숙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또 발사했습니다. 7일부터 나흘간 진행한 우리 군의 태극 연습에 대한 반발인 동시에 미국의 반응을 떠보려는 시도란 분석입니다. 북한은 최근 한미의 연합 공중훈련인 비질런트 스톰 훈련 기간에 자신들이 감행했던 도발의 내용과 목적을 이례적으로 상세히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울산 앞바다에 순항미사일을 쏘았다는 등 우리 군이 탐지한 것과는 다른 발표 내용이 적잖았습니다. 또 우리 군이 해상 북방 한계선 NLL 이남에 떨어진 북한 미사일 잔해를 수거해보니 지대지나 지대함이 아닌 항공기 격추용으로 쓰는 지대공 미사일이었고요.
그것도 구소련 시절에 개발된 수십 년 된 미사일이었습니다. 북한군 총참모부는 최근 한미 연합공중훈련에 대응한 군사작전이었다고 공개했는데 흥미를 끄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먼저 지난 2일 울산 앞바다에 순항미사일을 발사했다는 주장입니다. 울산 시합 80km 부근 수역 공해상에 두 발의 전략 순항 미사일로 보복 타격을 가하였다. 북한이 NLL 이남 지역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날 우리 군이 대응 사격을 하자 울산 앞바다에 미사일을 쏘며 보복 타격을 했다는 겁니다. 군은 즉각 반박했습니다. 북한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현재까지 우리 군에 포착되거나 탐지된 것은 없습니다. 우리 군이 실패했다고 평가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도 다른 주장을 내놓았습니다. 우리 군은 이 미사일을 화성 17형으로 추정했는데 북한은 화성 15형과 모습이 유사한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또 이번 발사는 공중 핵 폭발에 의한 전자기파 발생으로 적의 통신 체계를 마비시키는 EMP탄 실험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군은 이 사실도 일축했습니다. 북한이 발사한 장거리 탄도미사일 ICBM이 비정상적으로 비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보도하지 않은 것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군의 평가 결과는 현재까지 변함이 없으며 이번 발표를 노동신문에 실은 건 왜일까? 근데 북한도 이미 스마트폰 같은 게 보급이 되고 있잖아요. 알 사람은 알거든요. 특히 스마트폰 억세스에 자유로운 게 어떤 거겠어요? 북한 내에서 좀 여론주도층이 될 만하고 기존에는 이 김정은 정권을 지지하는 북한 주민들, 그다음에 북한의 중하위 권력 엘리트들일 거예요. 이 사람들이 연합훈련을 하는데도 북한이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한다라고 얘기하면 인민군 사기도 그렇고 위축되겠죠. 그럼 보여줘야죠. 자기네들도 능력이 있다는 걸. 지난 2일 북방 한계선 NLL 이남에 떨어져 울릉도 전역에 공습 경보를 발령하게 했던 미사일입니다. 미사일 표면 곳곳에 러시아어가 적혀 있는데 옛 소련이 개발한 SA-5 지대공 미사일로 확인이 됐습니다. 북한이 지대공 발사에 필요한 사격 통제 레이더를 작동하지 않고 탄도탄 궤적으로 NLL 이남에 쏜 것으로 군은 평가했습니다. 의도된 도발이 분명합니다. 9.19 군사합의를 위반한 북한의 이번 미사일 도발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올해 30차례 넘게 도발을 이어가면서 신형 미사일이 부족하거나 폐기를 앞둔 미사일을 소진하려는 의도도 있다는 분석입니다.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은 여전히 상존합니다. 북한은 앞으로도 실천적 군사조치로 대응할 거라고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전술핵을 탑재할 수 있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연속 발사하고 선제 핵 공격까지 위협하는 상황이다 보니 북한이 핵 교리뿐 아니라 전쟁 교리도 더욱 공세적으로 바꾼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한반도 정세가 더 위태로울 수 있다는 건데요. 전문가들 분석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9월 공표한 핵무력 법령을 통해 북한은 자신의 핵 독트린을 선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핵무력이 전쟁 억제를 기본으로 하되 억제에 실패해 전쟁이 발발할 경우 핵무기가 작전적 사명을 수행한다고 제1조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작전적 사명이라는 것은 실제 전투 상황에서 그 무기로 실전 무기로 쓰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여러 가지 전술핵 무기, 단거리 미사일들 이런 것들이 실제 한반도 전장에서 또는 일본 이런 데를 향해서 쓸 수 있는 능력을 지금 과시하는 거거든요. 여기에 북한이 거듭 위협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활용한 전술핵 운용 가능성까지 고려하면 전쟁 교리도 바뀌고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집니다. 다만 전술핵 운용이 실전을 전제로도 하지만 억제의 측면도 있다는 점에서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한미연합군에 비해서 재래식 전력이 너무 열세기 때문에 만약에 재래식 충돌이 발생했을 때 북한이 재래식 전력으로는 이걸 막아낼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전술핵을 개발해서 내 전술핵으로 나를 재래식으로 공격해도 쓰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북한한테만 특이한 게 아니에요. 핵을 가졌는데 자신의 적대국에 비해서 재래식 전력이 열세인 나라들 있잖아요. 그런 나라들은 예외 없이 선제핵 사용 독트린을 채택해요. 그렇다면 다량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이어가고 분단 이후 처음으로 NLL 이남해까지 탄도미사일을 쏜 의도는 무엇일까?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그냥 가장 묵직한 거 한 방 보여주고 그 다음에 여유 있게 상대가 이제 지금 양보하고 나오길 기다리는 거지. 이렇게 뭐에 쫓기는 것처럼 집중적으로 해야 되지는 않아요. 이번에 25발 뭐 이렇게 쏘는 과정에서는 결국은 북한이 화성 6이라고 부르는 구형 스커드 CD형 미사일도 쏜 걸로 추정이 돼요. 그거 왜 그랬을까요? 그게 모든 역량을 한번 쥐어짠다라는 걸로 해석해야 될까요? 정말 더 큰 일을 하기 전에 준비 단계를 저는 전자로 보고 싶은 거예요. 이런 가운데 내년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제시한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 3년 차지만 지금의 대결 국면이 지속되면 사실상 빈손으로 끝날 거란 전망입니다. 북한이 기만 전술까지 동원해 위협 수위를 높이는 데엔 초조감도 묻어 있다는 분석입니다. 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도발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는 14일 G20 주요 20개국 정상회의가 열리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첫 대면 정상회담에 나섭니다. 이에 앞서 13일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리는 아세안 정상회의를 계기로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만날 예정입니다. 또 별도의 한미 정상회담도 열릴 계획입니다. 앞서도 짚어드렸습니다마는 북한은 최근 자신들이 무력 시위를 하는 이유로 한미연합 공중훈련 비질런트 스톰을 콕 집어서 지목을 했습니다. 네, 북한이 한미 훈련을 핑계로 군사 도발에 나서는 게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요. 유독 우리의 공중 훈련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핵무기도 만들고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까지 만든다는 북한이지만 공군력을 놓고 보면은 한미의 공군 전력의 한참 열세여서 우리의 공중 훈련을 큰 위협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 클로즈업 북한에서는 북한의 공군의 전력 실태가 어느 정도인지 짚어봤습니다. 한반도 상공을 비행하는 최신 군용기들. 한국과 미국의 대규모 연합 공중훈련 비질런트 스톰의 한 장면입니다. 240여 대의 한미 항공 전력은 훈련 기간 동안 1,600회라는 역대 최대 규모의 출격을 수행했는데요. 북한은 총참모부 보도를 통해 크게 반발했습니다. 적들의 대규모 연합 공중 훈련은 우리 국가를 직접적인 목표로 겨눈 침략적 성격이 매우 짙은 위험한 전쟁 연습이다. 또 이와 같은 훈련을 묵과하고 용납할 수 없다며 무력 도발까지 감행했습니다. 우리의 대응은 더욱 철저하며 더욱 무자비할 것이라는 우리의 명백한 대답으로 되며 이는 곧 앞으로도 드팀없는 우리 무력의 행동 원칙, 행동 방향으로 된다. 여기엔 공군 전력의 절대 열세가 주된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평가입니다. 우리가 공군 전력을 계속해서 확충을 해 나가고 특히나 스텔스 전폭기나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획득하는 과정들을 지켜보면서 북한은 전반적으로 위협감을 느낄 수밖에 없고 최첨단 공군 전력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예민하고 굉장히 중요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6.25 전쟁 당시 미 공군의 평양 공습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던 북한. 이후 공군의 중요성을 인식하며 전력도 크게 늘려갔는데요. 우리 국방백서에 따르면 북한은 1,580여 대의 공군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양이 아닌 질에 있습니다. 항공기, 전술기의 숫자가 북한이 거의 2배 정도 숫자는 많습니다만은 실제 기체 성능으로 대비했을 때는 절대적 열세에 있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예 성능을 비교할 수 없는 완전 2세대의 기체가
주가되어 있는 북한 공군에 대해서 최신의 항공기 위주로 구성된 한국군의 전력적 우위는 거의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북한이 보유한 가장 최신형의 전투기는 1980년대 러시아에서 도입한 미그 29. 최신 기종인 미그 35에 훨씬 못 미치는데 기습 출격보다는 평양 방공의 핵심 전력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노동당 창건 75주년 행사에 참가해 야간 에어쇼를 펼친 전투기 역시 미그 29로 추정됩니다. 미그 29를 빼면 주요 전력으론 미그 21과 미그 23, 수호이 25 등이 있는데요. 모두 기령이 30년 이상 돼 지금은 부품 조달조차 어렵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150여 대의 각종 전투기들을 동시에 출격시킨 조선인민군 공군의 대규모 항공 공격 종합훈련이 진행됐습니다. 지난달 8일 출격에도 미그기와 수호이기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일부는 이륙하다 추락한 것은 물론 이륙을 못한 경우도 있었다는 평가입니다. 미그 21의 경우에는 이 기체는 사실 그 베트남 전쟁 때 주력 공군기 기종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우리나라로 치면은 그 F5 전투기와 뭐 유사한 정도의 그런 기체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성능은 더욱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핵무력 완성을 주장하며 전술핵 사용까지 위협하는 북한. 하지만 공군 전력이 이토록 열세인 이유가 무엇일까? 최신형 전투기를 도입하거나 기술력을 습득하기 위해선 다른 나라의 도움이 절실한데 기술을 의지하던 구소련과 중국이 1990년대 한국과 수교를 맺으며 이 길이 막혔습니다. 그 북한에 주요하게 그런 최신의 무기들을 공급해 주던 중국과 뭐 구소련, 러시아가 우리하고 국교를 정상화한 이후에 우리하고의 관계를 고려해서 북한의 그런 최첨단 전력 시스템을 수출하거나 이러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됐거든요. 반면 우리군은 끊임없는 기술 도입과 기술 개발로 세계 5대 군사 강국이 됐습니다. 특히 공군의 경우 주력 기종인 KF-16과 스텔스 기능을 갖춘 F-35A는 핵심 표적을 정확하게 타격하는 기량을 자랑합니다. F-35A는 뛰어난 스텔스 능력을 바탕으로 레이더망을 뚫고 중심 깊숙이 침투하여 핵심 지휘시설을 타격합니다. KF-16이 아군을 위협하는 적의 방공망을 무력화시킵니다. 이러다 보니 남과 북의 전투기는 근거리에서 공중 교전을 벌이는 것조차 가능성이 매우 낮을 정도로 전력면에서 차이가 큽니다. 이미 4세대 이상 전투기가 되면은 가시거리 외, 그러니까 눈으로 볼 수 없는 거리, 레이더 컨택, 레이더를 통해서 적기를 적기업으로 확인하고 이미 수십 킬로미터 밖에서 미사일을 쏴서 서로 이렇게 그 공중전을 근접 항공전을 펼치기도 전에 적을 격추시키는 방식으로 채택을 합니다. 북한은 그런 능력이 없고 우리 공군은 대부분 기체가 그런 능력을 갖고 있다고 봐야 되고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요, 뭐 이미 북한 공군은 기회조차 없는 것이죠. 뜨는 대로 우리가 다 알고 우리 공군이 먼저 알고 격추할 수 있는 그런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공중에서 상호 간의 교전이 발생했다. 그런 거는 아예 꿈도 꿀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정을 잘 아는 듯 김정은 위원장은 공군 전력 육성에 관심이 큽니다. 지속적으로 공군 부대 시체를 이어갔고 2014년부터는 전투 비행술 대회를 열어 해마다 참관했습니다. 비행기를 직접 조종하는 모습까지 공개하며 공군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내가 직접 비행기를 타보아야 비행사들에게 언제나 비행 항로에 최고 사령관이 함께 있다는 마음을 심어주고 힘과 용기도 북돋아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종의 세대 교체 등 공군 전력의 강화는 쉽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최신 전투기를 살 형편도 안 되고 유지에도 막대한 비용이 들기 때문입니다. 현대 항공 전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 기체 하나의 가격이 최신 얘기 같은 경우는 거의 뭐 1,000억 원 혹은 뭐 수백억 원 이상이 한 700~800억 원 이상 정도가 항공기, 전투기 가격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걸 대량으로 보유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웬만큼 부유한 국가가 아니고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2014년엔 심각한 연료 부족을 그대로 드러낸 공군 훈련 영상이 주목을 끌기도 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 앞에 도열한 조종사들이 모의 표적기와 장난감 전투기를 들고 조종 훈련을 펼친 것입니다. 바닥에는 산과 강 등 지형을 묘사한 지도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뒤집을 수 없는 공군력의 열세 때문에 북한이 전술핵 운용에 더욱 집중하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또 7차례 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최근 전술핵 운영 부대의 훈련에선 우리 비행장과 항구 등 주요 시설들을 겨냥했습니다. 9월 28일 남조선 작전지대 안의 비행장들을 무력화시킬 목적으로 진행된. 그러나 이 같은 도발도 한미연합은 물론 우리의 독자적인 항공 전력에 큰 위협은 못 된다는 평가입니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로 위협하고 있지만 공군 전력은 크나큰 열세를 보이고 있어 우리로선 이를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입동도 지나 조금씩 겨울로 가고 있는 요즘 우리는 코로나19 7차 재유행을 맞았고 또 여기에 독감 유행도 겹쳤는데요. 북한도 별반 다르지 않은 상황입니다. 2018년 겨울에 독감 유행으로 큰 곤욕을 치렀던 탓에 이번엔 주민들의 방역의식 강화를 특히 강조하고 나섰는데요. 하지만 코로나19처럼 독감 백신 접종 얘기는 전혀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독감 경계령이 떨어진 북한의 모습, 요즘 북한은 첫 소식으로 준비했습니다. 나들이에 나선 주민들도 전시물을 관람하는 학생들도 안과 밖을 가리지 않고 마스크를 착용했습니다. 북한은 지난달 독감과 코로나19 동시 유행에 대비해 모든 주민에게 마스크 착용을 권고했고 한편으론 미국 등 세계 각지의 전염병 상황도 지속적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을 앞두고 독감 유행에 대한 강한 경고도 빼놓지 않고 있습니다. 세계의 보건 전문가들은 올해의 유행성 돌림 감기는 독성이 매우 강해서 일단 걸리면 잘 낫지 않을 뿐 아니라 사망 위험성도 매우 높다고 합니다. 예방을 위해 거리 두기와 마스크 착용, 소독과 환기 등의 기본 수칙을 안내하고 홍당무와 시금치, 마늘, 꽃 양배추, 조개 등의 식품을 추천하거나 민간요법도 장려합니다. 여러 가지 민간요법들도 돌림 감기의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소금물 함수와 중조수 함수, 마늘즙 흡입 등을 정상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에 증상별 복용약과 부작용까지 전하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또 어른과 어린이, 임산부용으로 나눈 독감 치료 안내 지도서를 만들어 각 지역 방역기관 등에 전파했는데요. 지도서는 독감의 원인과 치료 등 8가지 항목으로 구성됐습니다. 방역 일꾼들에 대한 원격 재교육도 진행하고 철저한 방역 대책 수립도 독려했습니다. 이처럼 사실상 경계령까지 내리며 독감 예방에 나선 건 타미플루 같은 치료제가 없어 한 번 유행하면 피해가 적잖고 지금의 경제난도 더 악화시킬 수 있다고 판단한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와 마찬가지로 백신 접종은 언급조차 없어 여전히 조마조마한 상황입니다. 툭하면 각종 행사와 사업에 동원되기 일쑤인 북한 주민들이지만 그래도 여가 생활을 즐길 여유는 있기 마련입니다. 조선중앙TV가 최근 온천과 놀이공원 등에서 즐거운 한때를 보내는 북한 주민들의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우리와 다른 듯 비슷한 북한의 여가 문화, 요즘 북한은 두 번째 소식입니다. 빙글뱅글 오르락 내리락, 놀이기구에 몸을 실은 사람들의 함성이 이어집니다. 평양의 주요 명소로 꼽히는 개성 청년공원의 풍경인데요.
오늘 가족들과 함께 개선청년공원에 와서 유니기구를 타니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쌓였던 피로가 막 풀리는 것 같습니다. 가을 정취를 머금은 산에는 등산객들로 북적입니다. 용이 하늘로 오를 듯한 산세인 용악산은 할아버지와 손녀가 나란히 정상에 올라 평양의 경치를 굽어봅니다. 할아버지와 함께 평양의 일만 경치를 바라보니 그 상쾌함이 더 황홀하게만 안겨왔습니다. 북한에서도 온천은 대표적인 여가시설인데요. 전국적으로 60여 개가 있습니다. 이 룡강 온천은 광물질 함량이 많아 고혈압과 피부병 치료에 탁월하다고 합니다. 경의하는 청비서동지께서는 우리 용강원 당원을 보다 더 대중적인 인민봉사기지로 꾸려주시기 위하여 여러 차례 귀중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또 조선중앙TV는 보통강 주변에서 진행된 낚시대회와 동물원 나들이 장면을 보여주며 평양 시민들의 여유로운 모습을 전했습니다. 평양시에서 회원들 낚시 경기를 통해서 문화종서 생활을 개선하고 보통강 주변의 이제 풍치를 돋구고 있습니다. 주민 누구나 휴식을 즐길 수 있다며 문화 정서 생활 확대를 독려하는 북한. 하지만 역시 비용과 접근성 등의 이유로 이런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는 사람들은 제한된 걸로 보입니다. 서민들이 가기에는 조금 많이 부담스러운 가격입니다. 중산층 이상 되는 사람들이나 가지 단체로 한 번씩 기관기업소들에서 조직을 해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집권 뒤 핵과 미사일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각종 휴양지 건설에도 관심을 보이며 주민들을 다독이고 업적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탈북해 남한 땅으로 온 청소년이 고등학교에 전학을 왔다면 친구는 금방 잘 사귈 수 있을까요? 친구들과는 어떤 얘기를 주고받을까요? 이런 얘기를 풀어가는 드라마가 나왔습니다. 네, 무장해제 로맨스라는 웹드라마인데요. 탈북 청소년이 한 고등학교로 전학을 와서 겪는 친구들과의 소소한 일상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하영 리포터 드라마 촬영 현장 다녀오셨다고요? 그런데 웹드라마 치고는 소재가 좀 독특하네요. 네, 그렇죠. 이 드라마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요. 한 고등학교에 전학 온 탈북 청소년의 좌충우돌 적응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탈북민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또 나아가서 더불어 잘 살아보자라는 취지의 이 드라마를 제작하게 됐다고 합니다. 네, 이제 탈북민이 이제 3만 5천 명이 좀 넘고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 다닐 나이에 청소년들도 이제 많을 것 같은데 시청자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정말 대단합니다. 벌써 조회수가 수십만이 넘었고요. 댓글로도 많은 관심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북한 말투나 북한식 용어 등에 대한 관심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내용 궁금하실 텐데요. 함께 보실까요? 새 출발에 부푼 꿈을 안고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 전학 온 탈북 청소년 유혁. 준비한 대로만 하자. 준비한 대로만. 안녕. 난 경기도 안성에서 전학 온 강유혁이야. 아빠께서 서울로 직장을 옮기셔서 나도 서울로 전학 오게 됐어. 유혁은 자신이 탈북민이라는 걸 친구들이 알길 원치 않습니다. 평범한 고등학생으로 보이기 위해 갖은 노력을 다해보는데요. 남한에서 유행하는 인싸 포즈는 죄다 암기했다고 자신했건만 이건 처음 보는 동작이야. 비상이다. 주먹이라 주먹이라 주먹이라. 스스럼 없는 유혁에게 반장인 하나가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고. 너도 장난 좋아하는구나. 너 좀 마음에 든다? 그래? 나 네 마음에 들었어? 예. 남몰래 하나를 짝사랑해오던 단이 강한 질투심을 느낍니다. 손 넘지 마. 응? 손. 넘지 말라고. 내 어떤 손도 남았는데. 단의 강한 견제 속에 유혁은 10대 고등학생 생활에 조금씩 적응해가기 시작합니다. 너 떡볶이 좋아해? 나만의 떡볶이는 이동식 매대에서 3차례 정도 접한 경험이 있다. 응.
나 떡볶이 좋아해. 완전. 역시 입맛도 통하네. 탈북 청소년을 주인공으로 한 웹드라마가 나왔습니다. 젊은 세대에게 통일에 대한 화두를 좀 더 친근하게 던진 건데요. 제가 직접 현장에서 주연 배우들을 만나봤습니다. 레디, 액션. 오늘 흘린 춤은 내일 눈물이 된다. 이상 조례 끝. 잘생겼다. 탈북 청소년 유혁을 연기한 정수현 배우는 북한 사투리를 잘 구사하는 게 가장 큰 도전이었다고 합니다. 북한 사투리를 써야 되는데 저는 완전 서울 사람이라 사투리를 전혀 못하거든요. 그래서 실제 탈북민들을 만나서 이제 북한 사투리를 많이 배우는 연습을 했던 것 같아요. 처음엔 함경도 사투리를 배웠다가 남쪽에서 익숙한 북한 말투가 아니어서 평양에서 많이 쓰는 말투로 바꾸기도 했습니다. 야, 얼굴에서 이 빛이 난다, 야. 내 살다 이런 미남자는 처음 본다. 이거의 한마디로? 잘생겼다. 북한에서 탈출한 지 얼마 안 된 유혁은 남한 학생들의 선입견이 두려워 탈북민임을 숨기고 싶어 하는데요. 그의 이런 심리를 이해하고 표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합니다. 이 유혁이의 어떤 삶의 배경이나 이런 생각이나 마음들을 이해하려고 실제 북한에서 오신 분들의 영상이나 인터뷰 같은 거를 유튜브로 되게 많이 찾아봤어요. 여기엔 학창 시절 탈북민 친구들과의 추억이 큰 도움을 줬다고 하는데요. 제가 실제로 중고등학교 때 이제 저희 학교에 탈북민 친구들이 많이 다녔었어요. 유독 한 명이 저보다 한 살 어린 후배였는데 저를 굉장히 잘 따라주고 되게 친근하게 다가와서 저랑 같이 캠프도 가고 또 제가 전교 회장이었어서 그 탈북민 친구들하고 상담도 많이 하고 같이 어떤 활동을 많이 했었거든요. 극에선 유혁과 우정을 쌓아나갈 남한 친구들이 등장하는데요. 드라마의 이 같은 메시지 때문에 배우들은 출연을 결심했다고 합니다. 대본을 다 읽어봤을 때 좀 저랑 동질감을 좀 많이 느끼기도 했고 이게 그냥 그저 그런 로맨스 작업물이 아니라 뭔가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작품인 것 같아서 좋은 기회다 싶어서 출연하게 됐습니다. 또 탈북 청소년의 입장을 계속 상상하며 연기했다는데요. 하나처럼 잘 챙겨주고 편하게 대해준 친구가 있으면 너무 고맙고 좋을 것 같습니다. 드라마 촬영은 2006년 탈북 청소년들을 위해 만든 한 학교에서 진행했습니다. 이 학교는 중학교 3학년 4학급, 고등학교의 경우 3학년 6학급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현재는 127명의 탈북 학생들이 재학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학교는 탈북 청소년들이 꿈을 키워가는 곳입니다. 남북한 출신 청소년들이 함께 어울리고 또 우정을 키워나가는 이 웹드라마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탈북 청소년들이 편견을 딛고 한국 생활에 더 잘 적응할 수 있을까? 드라마의 시작점은 바로 이 고민이었습니다. 우리 주인공 유혁 친구도 이렇게 좀 자기가 남한에 온 거에 대해서 감추고 막 이렇게 힘들어하잖아요. 근데 이것은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기 때문에 다름에 대해서 자기가 인정을 하고 오히려 그 다름을 표출할 수 있으면 좋겠다.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것이다. 이런 생각을 좀 더 많은 학생들과 공유하는 것. 통일을 준비하기 위한 초석이라는 취지에서 작품을 기획했다고 합니다. 제가 요즘에 만나는 모든 분들에게 하는 얘기가 제 꿈을 팔 테니까 통일을 사주세요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방식과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주제로 저희가 통일을 잘 매력적으로 팔 테니까 그걸 관심 가져주고 사주세요. 이 드라마를 본 탈북 학생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학생이 처음에 학교에 들어가서 고향을 숨기는 것을 보면서 저랑 같이 온 친구들이나 제가 아는 학생들이 이렇게 학교에 가서 친분을 숨기려고 한 것과 많이 유사해가지고 그게 많이 공감됐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탈북민에 대한 여전한 편견을 없애도록 함께 해달라는 부탁도 잊지 않았습니다. 저 드라마를 보고 나서 이렇게 편견을 좀 없애고 북한 학생들이랑 같이 많이 어울려 다니는 그런 학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북한 학생이 일반 고등학교 다니는 일이 흔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 작품을 보시다 보면은 어느새 유혁이를 시청자분들이 응원하고 계시는 마음을 느끼시게 될 거예요. 목숨을 걸고 어렵게 한국에 왔지만 질풍노도의 청소년기를 보내며 고민하고 있는 이 땅의 수많은 유혁이들이 평범한 대한민국 학생들처럼 차별받지 않고 작은 행복을 누리며 일상을 지내길 응원합니다. 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께서 김대중 대통령에게 우리나라에서 예로부터 유명한 궁산깨 원종 한 쌍을 선물로 주시었습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선물했던 풍산개 양육 문제를 둘러싸고 정쟁이 벌어지고 여론이 갈라지고 하니 북한에선 웃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는데요. 그래도 우리 국회에선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규탄하고 7차 핵실험 준비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의결했습니다. 안보엔 여야가 따로 없단 걸 보여주니 모처럼 든든하지 않습니까? 네, 금강산, 칠보산 등 북녘에도 명산들이 많은데요. 황해도 재령에 있는 장수산도 절경입니다. 특히 이맘때 절정으로 붉게 물든 단풍이 기암괴석, 또 계곡물과 어우러져서 풍취가 그만인데요. 이 영상 전해드리면서 이번 주 남북예창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